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발굴이 이루어진 곳은 1976년 전남 신안 앞바다. 당시만 해도 바닷속에서 유물을 발굴한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수중 발굴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장비도 인력도 없었기에 유물 인양은 해군 해난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전문가들은 주로 이제 배 위에 있고 주로 그 해난 구조대원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이제 물건을 주로 인양하는 그런 데 주로 초점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기본적인 것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중 발굴은 희귀한 유물을 만날 수 있는 신천지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처음인 발굴팀에게 유물 인양은 난관 그 자체였다. 처음부터 인양 기록은 꿈도 못 꾸는 형편이었다. 무엇보다 신안 앞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유난히 심했다. 온통 흙탕물이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마석 앞에 눈 가르는 상자와 똑같습니다. 76년에 시작된 발굴은 10년간 계속됐다.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유물은 14세기 중국 도자기 2만여 점과 무려 28톤이 넘는 동전. 상상도 할 수 없는 유물이 쏟아졌지만 훼손도 만만치 않았다. 유물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도굴꾼들이 모여들었던 것이다. 저희가 이제 그 물을 받으러 목포에 들어옵니다. 물 받으러 들어오면 한 바람이 불고 한 5일씩 쉬고 못 나가기도 보통 한 이틀, 2, 3일 물 받아가 군수색적으로 나가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 들어가니까 온 대원들 그 각 그리트마다 물어보니까 다 파손됐다. 그래서 결국 그 도굴범이 잡히고 나니까 언제였나 저희 물 받으러 간 없는 시간에 그 시간을 이용했고 또 그 공백 기간 저희가 그 작전 안 하는 공백 기간에 많은 도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안 발굴 이후 7차례의 수중 발굴이 진행됐다. 전문 발굴팀 없이 진행된 수중 발굴은 처음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 채 유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단 훼손된 유물은 원형을 복원하기 어렵다. 신안 유물을 복원하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20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전문가들이 직접 발굴에 나서야 한다. 학예 연구사들을 모아 수중 발굴팀을 결성하는 일에 이철환 씨가 앞장섰다. 한 번은 해군들과 같이 합동으로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들은 고도에 숙련된 그런 잠수부들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실상 저희 약간 고고학을 전공하고 하는 전문가들은 선상에서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물속의 어떤 그 유적이 어떤 상황인지 또는 어떻게 발굴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그게 확인이 되는지 또 기록은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매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선상에서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중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야 한다. 수중 발굴팀은 해난 구조대의 협조로 특수 훈련에 돌입했다. 하나, 둘, 셋. 준비됐습니까? 시작! 훈련은 처음부터 혹독했다. 1단계는 잠수 훈련. 해양 지리에 대한 정보도 습득해야 한다. 2단계는 공기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호흡 훈련. 틈틈이 수중 발굴팀은 해외 발굴 사례를 통해 발굴 방법을 연구했다. 3단계는 바닷속에서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구력 훈련이다. 수중 발굴팀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됐다. 이론과 실전 훈련이 병행된 지 2개월. 수중 발굴팀의 잠수 훈련은 성공리에 끝이 났다. 잠수 훈련을 마치고 이번엔 감압 훈련이 실시됐다. 60피트, 즉
180m 이상 깊은 바닷속의 압력을 견디는 훈련이다. 가장 준비 완료. 가장 준비 완료. 가장. 통과. 다이브 오케이. 50피트 통과. 58. 59. 60피트 해저 도착. 그로부터 3개월 후 수중 발굴팀은 최종 해양 훈련에 나섰다. 훈련은 해저 40m에서 진행된다. 해저에 도착하면 선체로 공기통을 메고 부력 주머니를 허리에 차는 것이 최종 과제였다. 조류가 센 바닷속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는 것은 능숙한 다이버들도 하기 힘든 일이다. 직접 발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최종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 처음으로 내려가 본 깊은 바다였지만 수중 발굴팀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최종 훈련을 통과했다. 훈련은 끝났다. 수중 발굴팀은 이제 직접 발굴할 수 있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좀처럼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 2000년 8월 바다에서 도자기를 건져 올렸다는 어선의 신고가 들어왔다. 여기가 지금 여기잖아. 예. 지금 여기쯤인가? 장소는 전남 고흥도. 예. 원자력 거쳐 여기인가? 예. 수중 발굴팀은 신고 지점에 탐사 장비를 내렸다. 사이드 스캔 소너는 일종의 음파 탐지기로 해저 표면에 뻘보다 단단한 물체가 있는지를 확인해준다. 그러나 물체가 있다는 신호는 전혀 잡히지 않았다. 바닷속 유물이 아주 작은 크기일 경우 탐지기를 통한 확인은 거의 불가능하다. 잠수팀이 직접 들어가 확인해보기로 했다. 넓은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육안으로 확인되는 물체는 없었다. 뻘속에 유물이 묻혀있을 가능성도 확인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저인망어선들이 거의 대부분의 신고를 받거든요. 저인망어선들의 특성이 그 그물을 내려가지고 한두 시간 동안 운항을 한 후에 한두 시간 후에 그물을 올리는데 그 지점을 좌표를 찍어가지고 신고하기 때문에 그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항로를 따라서 그 운항했던 항로를 따라서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한두 번씩 허탕을 칩니다. 유물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허탈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횟수가 늘어갔다. 좀처럼 발굴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다. 여보세요? 어디다고요? 군산이다고요? 군산 어디 있겠는데요? 12동 파도요? 지난 2003년 5월 이번엔 잠수부가 바닷속에서 직접 도자기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름이? 신고 지점은 군산 앞바다 12동 파도 인근 해역. 최초의 도전을 눈앞에 둔 수중 발굴팀은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다. 군산에서 30km 정도 떨어진 12동 파도는 12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섬이다. 수중 발굴팀은 신고 지점에 탐사 장비를 내렸다.
도자기가 발견된 만큼 유물이 확인될 확률은 높았다. 드디어 탐사기에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다. 딱딱한 물체가 있다는 표시였다.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잠수팀이 투입됐다. 대저 20m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전문가들의 눈에도 도자기는 결코 예사롭지가 않았다. 아주 먼 옛날 차곡차곡 도자기를 싣고 떠나던 배가 이곳에서 침몰된 것이 분명했다. 그 유물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그야말로 어떤 황금에서 이 빛이 나오듯이 이 파란 비치색이라고 할까요? 색이 없는 색이 광채가 나는 듯 했습니다. 도자기들이 층층이 겹겹이 쌓이는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느낌이 신기했었죠. 이렇게 운반했었구나. 우리나라 도자기들이 이렇게 적재했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신기했었죠. 유물을 감정하기 위해 일단 도자기 몇 점을 인양하기로 했다. 도자기는 보존 처리팀에 인계됐다. 김병근 팀장은 실험에 착수했다. 도자기의 단면을 통해 유약의 두께와 성분을 확인했다. 형태나 제작 방식으로 보아 12세기 초 해남 지역에서 생산된 고려 청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수중 발굴팀은 발굴 일정을 잡기 위해 기상 상태부터 체크했다. 조수간만에 차가 가장 적은 10월 중순이 적기였다. 발굴은 착수됐다. 팀장은 문한석 실장이 맡았다. 잠수팀은 발굴에 지장이 없도록 최종적으로 장비를 점검했다. 드디어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됐다. 잠수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유물을 발견된 상태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다. 잠수팀은 유물이 있는 지역을 사방 2m 크기의 구역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번호를 지정했다. 도자기가 놓여있던 위치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수중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했다. 이렇게 매몰 상태를 완벽한 기록으로 남긴 것은 지금까지 수중 발굴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예, 천년 동안 물속에 가라앉았던 그 유적들이 다만 그 천년 동안 가지고 있던 유물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천년 동안에 왔다 갔다 한 배들 또 겹쳐지는 그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물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지 않으면 몇 세기가 틀려지는 그런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기록 작업을 마친 후 발굴팀은 조심스럽게 고려 청자 인양을 시작했다. 천년 전 고려 청자를 쌌던 집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집처럼 함부로 건져 올릴 경우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은 유물들은 따로 봉투에 담았다. 유물을 가장 안전하게 인양하는 방법은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건져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잠수팀이 바닷속에서 유물을 건져 올리면 보존팀은 즉시 세척 작업에 들어간다.
바닷속 해저 유물이 인양되자 한편에서는 긴급 자문회의가 열렸다. 12동 파도 유물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거 각도도 이거 비슷하게 올라가는데 네, 여기서 나온 이 청자들이 일괄 유물로 다량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는 이제 대적과 접시와 사발, 찻사발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12세기 초에 청자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고. 고려시대 강진과 해남에는 대규모 청자 도요지가 있었다. 이곳에서 생산된 청자는 연안 항로를 따라 한양이나 개성으로 운반되는데 이런 청자 운반선이 12동 파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것이다. 인양 작업이 보름째 접어들었다. 유물을 안전하게 인양하는 것이 잠수팀의 최대 목표. 유물이 담긴 바구니가 조류에 뒤집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구니를 잡고 수면까지 올라가야 한다. 심해 잠수부에게 감압은 필수 요건이지만 잠수팀은 감압을 포기해야 했다. 바닷속으로 내려가면 10m마다 1기압씩 상승하면서 많은 질소를 마시게 된다. 감압을 통해 질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뇌와 관절에 이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힘들고 고된 작업이 계속됐지만 수중 발굴팀의 의욕을 꺾을 수는 없었다. 딱 오셨냐? 원래 그렇다. 수중 발굴팀의 첫 도전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여느 때처럼 잠수팀이 인양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브라보 차리 긴급 상황이라 철수하기 바란다 이상. 상황이라 빨리 철수하기 바란다 이상. 잠시만 조사안에서 하고 일본도로 철수하겠다 이상.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 해상의 날씨다. 잠수팀은 긴급 탈출을 시도했다. 파도가 점점 높아지더니 며칠째 악천후가 계속됐다. 발굴을 중단해야 했다.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저희들은 뭐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발굴을 해놨던 그런 과정들이 많이 흐트러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보냅니다. (11월) 중순이 지나면 수온이 내려가 발굴 작업이 어려워진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열흘 남짓. 잠수팀은 작업 시간을 늘리기 위해 공기통을 2개씩 가지고 들어갔다. 공기통 하나로 해저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최대 60분. 2개면 최대 2시간을 머물며 작업할 수 있는 것이다. 유물 인양에 몰두하느라 공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공기통을 교체하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해저 20m에서의 인양 작업은 계속됐다. 몸에 무리가 올 정도로 연일 강도 높은 작업이 이어졌다. 어떤 분은 잠수할 때 이제 그게 그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어떤 분은 팔에 파스 붙이시는 분, 어떤 분은 목에 파스를 붙이시는 분. 저도 이제 어디에 쪄가지고 이 무릎에 파스를 붙여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 저희 숙소는 저녁 때마다 그러니까 파스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풍경도 좀 있었습니다. 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발굴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차 인양 작업이 무사히 완료됐다. 12동 파도 앞바다 해저 20m에서 수중 발굴팀이 건져 올린 고려 청자는 무려 5,200여 점. 거친 바다와 날씨, 촉박한 시간. 그 어떤 난관도 수중 발굴을 향한 이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 (5,200여) 점의 고려 청자가 사라진 그 자리엔 거대한 나무 기둥이 드러나 있었다. 침몰된 선체의 일부분이었다. 드러나 있는 나무의 길이는 7m. 일부는 벌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이 배를 어떻게 인양해낼 것인가? 수중 발굴팀 앞에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과제보다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었다. 먼저 인양 방법부터 찾아야 했다. 선박을 인양하는 방법은 원형 그대로 인양하는 방법과 해체 인양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해체 인양 방법을 선택해왔다. 해체 인양의 대표적인 예가 신안선이다. 신안선은 해체되는 과정에서 모두 720편으로 인양됐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서 대형 선박을 통째로 인양한다는 것은 당시의 기술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만약 그 해역의 조건이 좋다면 또는 그 잔존해 있는 선체의 상태가 좋다면 이것은 뭐 그야말로 통째로 한꺼번에 인양할 수 있는 풀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채택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연안 쪽에 침몰이 돼 있고 또는 조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규모 편들을 그냥 인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발굴단에서는 일부 절단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신안선은 길이가 30m, 폭이 8m가 넘는 대형 선박이다. 너무 길어 인양 당시 4등분으로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 구멍 잘 맞는가 보세요. 그쪽 위치가 잘 맞는가 보고. 그런데 문제는 해체된 720편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문제였다. 보존 처리 기간을 포함해 해체된 부분을 일일이 끼워 맞추고 원형을 복원하는데 20년이 걸렸다. 인양 방법을 놓고 수중 발굴팀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밑에가 나와 있는데 그 없는 부분을 어떻게 신안선을 거울 삼아 통째로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렇다 해도 통째 인양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그것이었다.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하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그 어떤 유물이든 간에 원형 또 완형 그대로 인양하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지금 육지에 비해서 지금 바닷속 한 20m 있기 때문에 그 완형으로 인양하냐, 그러니까 매몰되어 있는 그 상태로 인양할 것이냐, 해체해서 인양할 것인지는 굉장히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이번엔 통째 인양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기로 했다. 연대 측정기를 통해 선체로 쓰인 나무의 연대부터 확인해보았다. 실험 결과 12동 파도 고려 선박에 사용된 나무는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초 소나무로 밝혀졌다. 이번엔 바닷속에 잠겨있는 선체의 상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은 양순석 연구원이 맡았다. (12동) 파도 고려 선박의 나무는 마치 고무처럼 잘려나갔다. 강도가 약해진 원인을 찾기 위해 선체 조각의 조직 검사를 실시했다. 원인은 천년의 세월을 바닷속에 잠겨있는 동안 척추에 해당하는 셀룰로이드가 모두 녹아버렸기 때문이다. 고려 선박의 나무를 건조기에 넣어본 결과
일반 목재 크기의 반으로 줄어들었다. 고려 선박은 일반 목재에 비해 수분을 46배 이상 함유하고 있고 강도는 10분의 1에 불과했다. 거의 스펀지와 같은 굉장히 유약한 상태입니다. 이는 장기간 수중에 매납되어진 상태로 인해서 목재를 구성하고 있는 셀룰로스, 그 뼈대와 같은 것이 용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른 상태로 어떤 외부에 충격을 주게 되면 쉽게 파손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목포의 어선들 중에는 고려의 목선과 흡사한 구조의 선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수중 발굴팀은 인양에 앞서 한선 모양을 찾아다니며 그 구조를 파악했다. 천년을 바닷속에서 버텨온 나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통째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해체 인양뿐이다. 수중 발굴팀은 해체 인양을 하더라도 최대한 유물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한선은 바닥이 평평하고 앞뒤가 뭉툭한 형태다. 쇠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맞물려 놓아 연결 부분만 잘 띄어내면 절단을 피할 수 있다. 수중 발굴팀은 최종적으로 해체 인양을 결정했다. 해체한다 해도 통나무 하나의 길이가 7m가 넘는 만큼 사전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선박 인양 D-Day는 5월 10일로 결정됐다. 고려 청자 인양에 이어 수중 발굴팀의 두 번째 도전. 드디어 선박 인양 작전이 개시됐다. 인양에 앞서 발굴팀은 최종 회의를 마쳤다. 이쪽에 참여하는 게 처음이라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두려움도 있었죠. 가장 이른 시기의 배, 그래서 고려시대 선박사를 새롭게 쓸 수 있겠다 하는 아주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왔죠. 수중 발굴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체가 박혀있는 뻘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뻘을 제거하기 위해 발굴팀이 동원한 장비는 에어리프트. 에어리프트는 강력한 압력으로 바닷속의 선체와 뒤섞여 있는 뻘을 빨아들이는 것이다. 에어리프트의 흡입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작업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뻘을 제거하려다 자칫 잘못하면 흐물흐물해진 선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뻘층이 제거되자 선박과 함께 묻혀있던 고려 청자들이 드러났다. 의외로 많은 숫자였다. 2차 발굴에서 발굴팀이 인양한 고려 청자는 모두 2,000여 점. 선박 해체에 앞서 발굴팀은 원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각 해체 부위에 번호표를 부착했다. 훗날 복원을 위한 조치다. 본격적인 선박 인양 작업이 시작됐다. 해체된 통나무를 끌어올릴 만반의 준비도 갖춰졌다. 잠수팀은 통나무에 댈 부목을 들고 바닷속으로 향했다. 남아있는 선체의 바닥 부분은 모두 6개의 통나무로 이루어져 있다. 각 통나무에 이음새 쐐기를 박아 하나하나 분리해내야 했다. 일일이 손으로 하는 작업은 더딜 수밖에 없었다. 발굴팀은 드디어 첫 번째로 선체의 밑부분에 해당하는 통나무 조각을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다. 선체 조각과 조각을 안전하게 떼어내는 데만 6시간 이상이 걸렸다. 작업 자체가 바로 긴장의 연속. 작은 실수 하나로 천년의 역사가 손실될 수도 있는 순간이다.
빠듯한 작업 시간. 잠수팀은 공기를 나눠 마셔가며 시간을 연장해야 했다. 해체된 나무의 크기는 길이 7m에 폭이 50cm. 수면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무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밧줄에 패이거나 휘어지지 않도록 선체에 부목을 댔다. 드디어 첫 번째 선체가 수면의 모습을 드러냈다. 선상에 남아있는 발굴팀은 신속하게 선체를 선상으로 옮겼다. 고려의 선박이 1000년 만에 세상에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선박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소중한 유물을 발굴하는 성과도 올렸다. 칡넝풀로 만들어진 밧줄이었다. 고려시대에 칡넝풀이 밧줄로 사용된 기록은 있었지만 실체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최초로 인양된 칡밧줄은 회선을 막기 위해 바닷물과 함께 포장됐다. 의외의 수확을 올리자 수중 발굴팀에 다시 활기가 넘쳤다. 선체 인양도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해체 작업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선체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았다. 물살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빨라졌다. 이런 상태라면 나무가 물살에 떠밀려 가거나 인양선에 부딪혀 선체가 부러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았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인양 작업을 중단할 수도 없는 일. 마지막 남은 선체와 함께 잠수팀이 수면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물살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크레인으로 선체를 끌어올리는 작업도 만만치 않았다. 밧줄을 통해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행여 힘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선체 조각이 두 동강 날 수 있다. 한 시간 이상 시름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선체의 마지막 조각. 수중발굴팀은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로 수중발굴 중 가장 어렵다는 선체 인양을 무사히 마쳤다. 2년에 걸친 12동 파도 해저유물 인양이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고려 청자 인양에 이어 선박 인양에 도전한 수중발굴팀은 또 한 번 멋진 성공을 거두어낸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그 어려움이라든지 또 힘들었던 것이 다 한꺼번에 그 희열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 아,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구나 하는 기쁨도 굉장히 컸습니다. 유물 인양 작업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보존 처리팀의 손길이 바빠졌다. 철제 솟던 부식을 막고 칡넝쿨 밧줄은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동결 건조시켰다. 보존 처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은 선체다. 나무에 앉아있는 이물질들을 깨끗이 제거한 다음에 경화 처리가 필요하다. 즉, 나무 속의 수분을 특수약품으로 교체하는 일명 PEG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존 처리를 하고 원형을 복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0년. 보존 처리가 진행되는 동안 한편으로 고려 선박의 모형 제작에 들어갔다. 12동 파도 고려의 배는 지금까지 발굴된 한선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배다. 인양된 선체와 자료를 근거로 모형이 제작되면 이를 토대로 복원 작업이 이루어진다.
승자를 싣고 서해 연안을 항해하던 천년 전 고려의 배가 머지않아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